안녕하세요. 오늘 중개업 문화 갈 차례죠? 교재 94쪽입니다. 자, 중개 업무. 오늘은 이제 사무소 열었을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일단은 4, 5개 정도. 각각 파트별로 모두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사 종별에 따른 업무지역의 범위예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중개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업무지역인데 이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에 대해서는요,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들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사무소를 어디다 둔지 간에 전국에 있는 물건 모두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개인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개는 자신의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의 중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만약에 군포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다. 그러면 이분의 업무지역은 경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개인이 만약에 정보망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거래 시스템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만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소만 가입을 하면 이분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중개인이 소속공사를 고용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만 인정된다는 거.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로 기억해 보자고요.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종별에 따른 업무지역 다 따져봤는데요.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데 참고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만약에 차이가 있느냐,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중개사물이 5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중개사물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종별에 따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일지라도 중개사물 전체를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로 가죠. 중개사무소 매회 출제로 돼 있는데 설치 기준 따져봅니다. 13조 제1항.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바로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 다녀야 된다. 2항.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해서는 아야 된다. 이거 떴다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3항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기업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럼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로 넘어가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치 기준을 일단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우리 설치 기준인데, 그래서 해석에 의존하여 우리가 따져봤어요.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 절대 안 됩니다.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그 다음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에 체결되어 있거나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여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다음에 건축법상 중개사무소는 제2종 근생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봤더니요, 이게 개정됐대요. 1종 근생에도 들어가는 걸로 일단.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종 근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무설치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13조 1항에서 사무설치 원칙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만 둘 수 있다 그랬죠.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1, 3소 원칙에 대한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거든요. 이 유일한 예외는 법인의 분사함소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인기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만의 외의 지역이에요. 외의 지역에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유일하게 법인만이 분사함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모든 기업공사는 사함소가 반드시 한 개 이해야 한다는 틀렸죠. 법인의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등록관청 내에는 사함소가 반드시 한 개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법인도 분사함소는요. 등록관청 내에는 둘 수가 없어요. 등록관청만의 외의 지역에 분사함 둘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위반했잖아요. 이것이 이중사함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중사함소는 당연히 설치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등록을 여기다 했어요. 여기다 했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 옆 건물이 마침 폈습니다. 옆 건물을 더 임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럼 옆 건물일지라도 이건 이중사함소가 분명히 맞죠. 근데 요 옆 건물이요. 무허가 건축물이었대요. 그래도 이중사함소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사함소 적용할 때요. 이 두 번째 중개사함소는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가설 건축물이든 따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건 이중사함소로 갑니다. 네, 독립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위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금지죠. 그러니까 이른바 떴다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라솔 놓고 천막을 설치하고 중개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중사함소에 걸렸던 임시사무소 설치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죄질이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벌이 같다는 걸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제가 필취로 부른다고 그랬죠.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의무적 등록 취소로 부를 거고요. 이걸 줄여서 임취라 부를 겁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자에 걸리게 되면 몇 년짜리 징역이라고요? 1년짜리 징역. 그래서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중사무소와 임사물은 일단 처벌을 위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일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분사함소로 갑니다. 96조. 자, 그럼 법인만이 분사함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은 절대 분사함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분사함 설치 요건 설치하자면 먼저 설치 요건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분사함 설치 요건인데 일단 법인의 분사함소는요. 등록관청 내에는 둘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예요. 본점이 있는 시군구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어요.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고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만 두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요게 이제 설치 기본 요건 두 가지가 이건데 만약에 이 법인이 그 평택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럼 이 법인은 일단은 평택시 내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내에는 사무소가 하나 된다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만 한 경우에는 절대 둘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평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문이 법인의 분사함소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틀렸죠 이거? 유일하게 평택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면 법인은 시군구별로 분사함소를 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기준인 법인은 시도별로 설치할 수는 없느냐? 시도별로도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분사함소를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넓은 기준인 시도별로 설치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시군구에는 분사함소가 반드시 한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둘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분사함소의 소장님이에요. 분사함소의 소장님을 우리는 책임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그랬죠. 분사함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분사함 설치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이건데 우리 지난주에 특수법인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우리 특수법인한테는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죠.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사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 책임자만 공사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배제했어요.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됩니다. 네, 나머지 요건은 적용되는 걸로 일단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이것도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봐요.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더라.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그 추가되는 요건이 우리 분사함수의 책임자요.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실무 교육 받으셔야 되죠. 미리. 그래서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 실무 교육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함 설치하잖아요. 그럼 보증을 추가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는데 분사함소마다 1억 원 이상이에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이때 이게 추가로 설정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주된 사무소가 평택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법인이 기본 보증이 얼마큼 켜 있는 거예요? 2억이 끊겼겠죠? 그래서 기본 보증 법인은 2억이니까 2억이 끊겨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군포시에 분사함 설치하잖아요. 그럼 군포시 분사함소 둘 때마다 1억씩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1억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강남구에 두잖아요. 1억 추가. 다음에 서초구에 두잖아요.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그래서 법인은 결국은 주된 사무소 보증 설정 금액에다가 분사함소를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탈 보증으로 이제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그 이유는 만약에 분사함소 이 군포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법인은 토탈 보증금 금액 갖고 지급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로의 의미는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 즉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계속 추가해 줘야 된다.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함소를 5개수를 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 얼마 돼야 돼요? 7억. 주된 사무소 2억에 5개수니까 5억 추가죠. 그러니까 최소한 7억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이 기재한 건물에 분사함소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 설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분사함 설치할 때 갖춰야 되는 요건이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자, 이제 설치 요건 갖췄어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데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관할. 관할인데 이 관할은 주된 사무소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 설치하는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를 평택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함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리 있잖아요. 모든 행정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거. 자,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분사함 설치 신고서에다가 이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해요. 그럼 법인은 이 분사함소는 법인이 맞잖아요. 법인이 맞는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하느냐? 이건 첨부하지 않아요. 우리 법상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없다 했습니다. 전자적 법에 직접 확인 들어가요. 등록하청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또 요거 책임자가 공인인증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을 내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하면서 자격증사본 안 냈죠?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확인 요청해요.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들어가야 돼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야 되고, 그 다음 보증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의 분사함소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분사함소가 만약에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이거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첨부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신고할 때 내는 첨부 서면들인데 요즘은 요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할 때는 보증관계증서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등록을 할 때는 보증관계증서사본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때는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는 이걸 안 냈죠. 근데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는 이걸 낸다는 얘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야 된다는 거. 요 점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요즘은 잘 안 물어봅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있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관할이 지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시장이 관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평택시가 되고 있으니까 분사함 설치 신고 수료는 일단은 평택시 조례에 따른 수료를 내야 될 거예요.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계속 갑니다.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 신고 필증 교부는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이 일단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내에 신고 필증 교부하고요. 그럼 분사무소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놓고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신고 필증을 만약에 분실했다, 훼손했어요. 또는 기재사항이 바뀌되면 재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신고 필증 재규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규 신청 시에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 법상 있잖아요. 수수료 납부사항이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응시원서 낼 때 응시수료 있었고요. 자격증 재규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었고 등록증 재규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습니다. 그다음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필증을 재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응시수료는 자격증 받기 위함이고 등록 신청수료는 등록증 받기 위함이고 분사함 설치 신고수료는 신고 필증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이고요. 재교부 신청할 때 일단 3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수수료는 증과 관련이 있다. 일단 이렇게 감을 잡아두시고 이거. 자, 이제 신고 필증 나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또 협회 통보 사항을 기억했거든요. 등신이라고 그랬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모두 통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신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신고라고 돼 있으니까 협회 통보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공인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이죠.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군포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는 평택시장에 해버린 겁니다. 그럼 군포시장은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사함 설치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이자는 분사함소 소유관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다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일단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이었어요. 주된에서 분사함 통보는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기출지문 이제 잠깐 풀어보고 가죠. 거기 98쪽에 기출지문 OX가 있죠. 분사함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틀렸죠? 우리 법상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지자체가 시군구 조례냐 시도 조례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상 수수료는 무조건 지자체 조례라고 기억합니다. 국토부령이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9쪽에 27회 기출문제가 실려 있죠. 공인인증사 운영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임대차, 사용대차, 전대차 이런 방법으로 사용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이 질문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둘 수가 없어요. 이거. 출제자도 왜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둘 수가 없는지 이상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 자,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 분사함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주에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맞았죠?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고. 다음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라고요? 특수법인이에요. 그거 한 문장으로 꼭 읽어줘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죠? 이것도 엄청 잘 물어보는 지문이고. 다음 5번 지문.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았어요. 이건 잠시 후에 하는데, 그래서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건 맞아요. 관할지역 외로 간 경우에는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거기 그 문제에다가 그렇게 밑줄을 쭉쭉 그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다시 보려고 그래요? 예. 밑줄 근거만 보려고? 그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 안 했나? 난 밑줄 긋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니, 농담이 아니고, 나중에 책 볼 때 밑줄 긋는 것만 봐버린다니까. 그럼 이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도 이만 긋는 거 계속 해요. 그 민법 같은 경우는 밑줄 긋는 거 엄청 안 좋습니다, 사실은. 뭐 내 방법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밑줄을 그어놓으면 그것만 읽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읽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밑줄 그어갖고 하는 건 좋은데, 아, 난 문제에다 밑줄 긋는 건 나 처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도 자대고 긋는 걸 좋아하는데, 밑줄 긋을 때는. 막 이 밑줄을 너무 많이 그러면 난 책을 새로 사서 봤어요. 새로 사서. 진짜 까칠하죠. 새로 봤다니까. 그리고 줄 글 때도 난 자대고 안 그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쭉 그으면 지저분해서 안 봐, 책을. 안 보고 다시 봐, 다시. 뭐라고? 내가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오래간만에 나와서 쫓겨나고 싶어요, 지금? 내가 들어오면서 문 잠가버려다 말았는데, 그냥, 이거. 하도 그냥 지각들해갖고 문 한번 잠가버려야 되겠어, 내가. 이거. 자, 100페이지 서식 한번 보시죠. 분사무소지 신고서.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서식에. 이 서식을 제가 자꾸 보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서식 갖고 지문을 물어보잖아요? 엄청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서식을 제대로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일단 서식을 잠깐 이제 보고 자꾸 넘어가는데, 그 분사무설치 신고는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일단 처리기한이 우측 상단에 7일로 돼 있죠. 7일.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신고필증 서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고필증 서식에 사진 붙이는欄이 있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여권용 사진, 그래갖고 사진 붙이는데, 이거 사진이 누구 사진이라고? 책임자 사진. 여기 그럼 법정 서류에 지금 분사무설치 신고 들어갈 때 책임자 사진 내란 얘기 없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책임자 사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사진 한 장 내게 돼 있고요. 거기 그 좀 또 특이한 점이 신고필증의 서식에 분사무소 등록인장란이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등록증 서식처럼요. 신고필증 서식에도 이 분사무 사용한 도장이 이겁니다. 하고 의뢰인 신뢰보호찬에서 거기다 빵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필증 서식에도 그 도장 찍란이 있다는 거.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넘어가죠. 공동사무소. 뭐 분사무소 같은 거는 쉽게 맞춥니다. 물어보는 거 다 물어봤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자주 물어보는 거. 주된 사무소에 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설치 신고 어디다 하느냐. 이거. 특수법인의 경우는 책임자 공사해야 되냐. 이 문제.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진짜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엄청 잘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1억 이상 추가인데 토탈 보증금액 얼마냐. 분사무소 5개 줬을 때 얼마냐. 이거 엄청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주 타겟이고 나머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 수수료처럼 이걸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를 납부해야 한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지문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거 바로 통과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낸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지자체 조례냐 국토부령이냐 이걸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런 식의 지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죠. 수수료 납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자체 조례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느냐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무리 출제할 게 없어도 그 빈약해도 그런 식의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개떡같이 문제가 나와도 찰떡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우리가 강학상 부르고 있거든요. 공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에는 이걸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합동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우리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들 있죠. 이런 게 이제 비슷한 제도가 바로 우리 공동사무소 제도입니다. 자, 이제 조문 다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법제 13조 제6항이에요.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사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 공동사용이 되는데 다만 공동사용이 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영제 16조 시행령제 16조예요. 1항 법제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사는 법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밑줄 쫙이죠. 다른 개공의 승낙서 첨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밑줄입니다.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데 여백이 없는데 그냥 놔두고 가죠. 그냥 쓸 데가 있는데. 자, 2항 내려갑니다. 2항 법제 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이 있는 개업공사 이하 2항에서 업무정지 개업공사란다.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제13조 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동 사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1호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공동 사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사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다음 2호 갑니다.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 공동사무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2인 이상의 개공이 같이 씁니다.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 개공, B 개공, C 개공, D 개공이 같이 씁니다.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다. 그럼 지금 조문을 전체 다 읽어봤는데 이거 공동사용하는 개업공사의 수, 인원수 제한이 없죠. 2인 이상 있으면 공동사무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종별 제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종별이 같아야지만 공동사용이 되느냐. 종별 제한도 없습니다. 종별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A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고 B는 중개인이에요.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입니다. 이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다만 C 법인과 D 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되겠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그럼 여기서 지금 중개인이지 않습니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공동 사용하더라도 이 중개는 업무적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맞죠? 공동 중개하더라도 중개는 업무지역의 것을 중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조문에 언급이 돼 있었는데 A, B, C, D가 우리 학원 동기생들입니다. 그래갖고 의기투합해서 사무소 같이 운영하자 해가지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서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 사용되는 겁니다.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을 들어오거나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공동사용했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라는 게 있느냐. 등록관청에 내가 사무소 같이 쓰거든? 그리 알아라 하고 공동사용 신고하는 제도는 없어요. 이게 입법 예고할 때는 있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법을 확정시키면서 이걸 삭제해버렸습니다. 대신 이걸 삭제하면서 대신에 공동사용신고제는 없는데 이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공이 있죠? 다른 개공에 승낙서를 제출하래요. 이것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이전신고서를 내면서 이 승낙서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이때 이 승낙서 주의할 점은요. 이거 건물주 승낙서 아니죠?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으로 합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가. 그럼 이때 공동 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특혜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특혜 없다겠죠? 그러므로 특혜가 없으므로 모두 사무소만 갖췄을 뿐 우리 법상 주어진 우리 법상 개혁공사의 의무는 모두 각자 이행해야 돼요. 이걸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면 사무소만 갖췄을 뿐 A, B, C, D는 모두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인장의 등록 다 따로, 보증 설정도 다 따로. 소속공사 중개보증 공동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고용할 수 없죠. 이거 이중속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고용도 안 됩니다. 상호도 다 따로 써야 됩니다.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해왔죠. 안 해왔고 다만 악용만 해왔다고 그랬어요. 악용. 어떻게 악용을 해왔냐면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업무정지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중개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죠. 자격증 걸게 하고 본인은 일하러 출근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업무정지 먹은 개공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해버리면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일하러 출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단서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과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 두 가지를 나열했죠. 그러면 A가 B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 공동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무소에는 개설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개설록 B가 못하니까 이번엔 A가 C의 중개사무소죠.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는 거예요. 일로. 그럼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다만 A, B, C, D가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어요. 이때 A가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B, C, D한테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는데 어쨌든 A가 다른 개공 B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본인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 신고할 수 없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근데 우리 그랬습니다. 중개사무소라는 게 이 장소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걸 지속적인 광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광고를 공부하는데, 부동산 광고를 공부하는데, 부동산 광고라는 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 이거 의뢰인들이 인식이 안 좋아지죠. 또 없어졌어요. 쉬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인식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무소를 열어놓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제 광고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장소에 계속 사무소를 열어놓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법적으로. 몰래 여는 거 말고. 폐업. 그죠? A가 폐업 신고해버려야지. A가 폐업 신고하고 B가 거는 거예요. 그럼 되겠죠? 그리고 A는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은 받아두는데 업무정지기간 경과되기 전에는 새로이 등록 여기다 못한다라고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이 일단은 법상 이건 근거가 없는데 이건 사업장 폐쇄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업무정지 먹고 나서 폐업을 해버렸다. 여기다 등록 업무정지 기간 동안 못 받아준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여기다 열어놔야 되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을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중개업하기 위해서. A가 그럼 폐업했을 때 여기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못 연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A가 폐업을 안 해야지. 안 하고 빈 사무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A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그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사무소 유지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사무소 유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나 싼 곳으로 옮겨 놓을래. 임차료 싼 곳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개공의 사무소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다른 개공이 아닙니다. 빈 사무소. 빈 건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중개사무소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 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B가 등록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된다고 해야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의 사무소는 이전이 안 되는데 빈 사무소는 갈 수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소를. 근데 임차료 비싸게 일도 안 하는데 일도 못 하고 안 하고 있는데 비싼 임차료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 담당 공무원이 공동사무소 안 열어줘 갖고 그 얘기 한 적 있죠? 안 했어요? 이게 녹화되고 있어서 안 했구나, 내가. 이게. 어느 지역에서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담당 공무원이 우리 합격자가 공동사무소 신청을 한 거예요. 공동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중개사무소였지. 공동사용하겠다가 등록 신청을 딱 들어갔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준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업무하면서 공동사무소를 내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왔고 공동사무소 근거규정이 몇 조입니까? 우리 법. 그래갖고 13조 6항이다 그거.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공동사무소를 자기가 해준 적이 없다고 안 내준다는데 법 근거를 들이밀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들이밀었대요. 가서 이게 13조 6항을 봐라. 업무 효율적 수행을 해서 공동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느냐. 그때는 업무정리 단서 규정도 없었어요. 그래도 막무가내래. 요즘도 그런 무식한 공무원이 있나? 이거 나 같으면 그냥 들러 엎어놨거든. 들러 엎어놨는데 근데 그분은 착한 분이라 이거 그냥 처음에 개업을 하면서 부딪힐 수 없잖아요. 담당 공무원하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 괘씸죄예요. 나는 괘씸죄에 걸리면 용서를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그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존의 개업공사 있죠? 그분이 이전 신고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 신고하고 등록 들어갔다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안 받아줘갖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업무정지 먹고 폐업 신고해도 여기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영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접대부 고용하는 술집. 미성년 고용했다가 만약에 영업정지 먹어버렸다. 폐업을 하더라도 거기 못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업자 폐업을 해버리더라도 그 영업정지 먹은 그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그 정지기간 동안은 이것 거기다 영업허가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건 사업장 폐쇄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빈 사무소로 옮겨놓고 등록 들어가야지. 이것도 안 받아주면 이건 행정소송감이지. 이거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문제였어요. 일단 참고하시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뭐 3개월 정도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적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옆 중개업소하고 여러분들이 마찰을 안 익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옆 중개업소에서 물건 빼갔다 라고 하더라도 가서 들러 엎어놓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거래를 끊어버려야 돼. 조용히. 뭔 말인지 아셔요? 우리도 전에 그런 적 있다고 그랬죠? 상가 가지고 물건 빼간 거 이거 그런 적이 있는데 조용히 거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절대 부딪히면 안 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적은 공인중개사예요. 뭔 일이냐면 위법사항이 나한테 있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찔러버리거든. 옆에서.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나는 그러니까 중개업 하면 안 돼. 나는 가서 바로 들러 엎어버리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공동사무소 이제 이런 제도인데 공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을 대형화시킬 수도 있어요.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죠. 분업화도 가능해요. 이 토지 전문, 상가 전문, 그 다음에 아파트 전문, 오피 전문 이런 식으로 분업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예?
멤버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 멤버. 그래서 치마 예방에 아주 좋은 우린 네 사람 모이면 한 사람 팔 수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되고 요즘은 그저 공동사무소를요 절세 방안으로 활용도 해요. 절세 방안. 그러니까 이제 그저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투명했기 때문에 우리 수입액이 전부 다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다는 거 들어봤죠? 그래갖고 연간 매출이 우리는 4,800만 원 넘어서잖아요. 연매출 4,800 무조건 넘어서는데 이거 임차료만 해도 뭐 한 달에 뭐 300씩 나가는데 기본. 하여서 뭐 여기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달 운영비 해갖고 적어도 3,400 정도 들어가요. 그냥 한 달 운영비 보통 월세 한 150 내지 200 정도 내면요 운영비만 해고 딱 4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냥 실장 급여 줘야죠. 밥 먹어야지. 해갖고 전화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송도 같은 경우는 전화비 같은 건 안 냅니다. 별로 안 내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송도연합회 그 회원들이 전부 다 인터넷상으로 움직여 전화가. 삼성 SDI인가? SDS인가? 거기서 와서 깔아줘 갖고 그걸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부에서 돌아가는 전화비는 다 공짜입니다. 전화비만 해도 한 달에 막 100만 원 이상씩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전화비만. 일반 전화 써버리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인터넷으로 쓰기 때문에 전화비가 거의 없죠. 거의. 이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이제 도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돌기 때문에 전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운영비가 적어도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뭐 광고비 해갖고 사업액은 그냥 깨집니다. 그럼 연간 매출 기본적으로 4,800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과세로 돌아버려요. 그럼 일반과세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수 받을 때 부가세 10% 별도로 받아야 되죠, 손님한테. 손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줍니다, 절대. 그럼 부가세 생으로 무는 거예요, 우리가. 생으로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과세를 안 돌기 위해서 이걸 나눠서 끊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개업을 하면서 실장을 고용하는데 소공을 고용하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자를. 그래갖고 소공한테 그러는 거죠. 조건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비용 다 된다. 대신 자격증 걸어야 된다. 뭔 말인지 되세요? 그리고 기본급을 조금 더 주면 되지. 기본급을. 그리고 이제 나눠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매출을. 뭔 말인지 되십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 제도였습니다.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103조. 그 법제 20조 1항만 딱 실어져 있는데 20조 1항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1항.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동그라미죠. 10일 이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밑줄 쫙 긋고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밑줄 긋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들어왔는데 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있는 중개사무소인데 이 사무소를 평택시 내에 숨기는 거예요.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겼으니까 옆 건물로 가자. 그래서 평택시 내에 숨기는 걸 등록관청관에서 안에서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 이제 평택시에서 그만하자. 저기 서울 강남이 다시 뜬다 하니까 서울 강남구로 가자. 이건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이 있고요. 다음 평택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평택시에서 옮기거나 그 다음에 이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 이전 형태가 있는데 먼저 따져볼 점이 우리 중개인입니다. 이거 중개인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중개인은 분명히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사무소 이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국으로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중개인 전국으로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겠죠. 그래서 중개인이 불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중개인이 만약에 시도를 달리하는 사무소 이전해 버리잖아요. 그럼 업무지역 변경이 일어나죠. 이거. 그래서 여기 평택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은 경기도가 업무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시 물건 의뢰받았다. 중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서울시로 사무소 옮기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개하고 내려오면 돼요. 이게. 그래서 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업기간 중에요.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유지해라고 그랬죠. 그럼 휴업기간 중일지라도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제 일단은 버리자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못 가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빈 사무소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린 시험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요. 이제 등록관 청원하기 안에서 옮깁니다, 사무소를. 그래서 평택시 내에서 사무소로 옮기는 거예요.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먼저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 받습니다.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 했죠, 이거? 며칠이다? 10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초일 산입인 거 맞아요? 맞죠? 초일 산입.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 들어가는 거고요. 제재 기억해 보자고요. 제재. 우리 법상 일단 신고 위반은 과태료로 기억합니다.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일단 과태료로 기억하는데, 과태료의 종류가 우리 두 가지 있거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 이전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어요? 100만 원이겠죠, 이거? 500은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앞으로 100과 500과 그럴 겁니다. 100과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건 100과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도 이제 한 번쯤 잊어버릴 거지만 기억을 하면서 가보자고요, 이거를. 자, 이제 신고에 관할은 문제가 없어요. 등록관청 내에 숨겼으니까. 그럼 평택시장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이때 내는 서류. 서류는 일단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이니까 새로운 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사무소가 이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러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실까지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등사로 앞으로 기억할 거예요. 등사.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들어간다. 그럼 재교부 해주는데, 처리기한은 신고서식상 여치 처리기한이 7일이에요. 7일로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신고라고 그랬죠. 그럼 신고사항은 협회통보사항이다. 그래서 등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통보사항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증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등록관 청원하기 안에서 이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등록관 청원하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평택시에 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럼 절차는 이전을 역시 먼저 하죠. 먼저 옮겨요, 강남구로.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십니다.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입니다. 이거 며칠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10일. 안 하면 100과 100만 원이 과태료. 그럼 이때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냐 문제가 있죠. 강남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전 후 등록과청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평택시장은 종전의 등록과청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등록관청 만약에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신고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우리 이사 가게 되면 간 곳에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 들어가고요. 이때 내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 그다음에 새로운 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만 유일하게,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간 경우만 이사로 완전히 갔으니까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만. 이게. 그러면 이전 후에서 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종전에다가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럼 종전은 이전 후에다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송부에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송부한다. 이때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인데 나중에 이 송부하는 서류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등록대장이죠. 그럼 등록대장 보내줘야 돼요. 이거 송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있죠. 등록 신청 서류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이게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자가 평택시에서 강남구로 사무소로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뭐였냐면 평택시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평택시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1년간 행정처분서를 전부 다 보내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거든요. 그럼 행정처분은 누가 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종전이 하느냐 이전 후에서 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 서류를 지금 이전 후에서 받았죠. 그죠? 그럼 종전에 등록관청 관할기관 안에서 위반행했지만 서류를 이전 후가 받았으니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종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관청은 이제 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게 맞죠? 통보해 줘야 되죠.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럼 이제 이번엔 분사함소 이전이에요. 여기 평택에 있던 분사함소를 강남구로 옮기십니다. 근데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주된 사무소는 군포시에 있었어요. 군포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절차는 당연히 분사함소 이전도 이전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역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해주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은 역시 10일일 테고 안 하면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관할 어딘지 짐작되시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군포시장.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 들어간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분사함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과청이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소유의 등록과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신고필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재규배해 주죠. 그런 다음에 이거 신고니까 당연히 공인인구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해 줘야 되고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여기 평택시 있던 분사함소를 강남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군포시장에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평택시장이든 강남구청장이든 둘 다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둘 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너네 관내에서 빠져나갔다, 너네 관내로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함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유 관할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라고? 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는? 근데 주된에서 분사함소 통보는? 지체 없이요. 구분되시죠 지금? 그래서 분사함소는요 모든 행정업무 처리 자체를 주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분사함소 등록관청에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이게 바로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재 106쪽에 기출문제 26회 문제가 실려있죠. 원래 이 사무소 문제는 지금 출제비중이 원래 2개거든요. 원래 2개인데 작년엔 지금 사무소 쪽에서만 딱 하나 냈는데 왜 하나를 냈냐면 사무소 관련해서 명칭이 있거든요. 명칭 잠시 후에 하는데 명칭 쪽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무소 하나 냈던 거예요 작년에. 근데 명칭까지 하면 2문제 낸 거예요. 역시 2문제 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26회 문제를 하나 더 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보겠습니다. 지금 106쪽이에요. 공인인구사업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할지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했죠 지금. 자, 1번입니다. 개공사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 신고해야 된다. 맞죠? 2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함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함소 관할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나왔죠? 분사함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된다고요? 주된에 들어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다음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일을 행한다. 맞아요? 이전 후에서 하는 거죠. 종전에 등록관청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5번 질문. 영업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확실히 물어봤죠, 지금? 그래서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죠. 공동 사용하기에. 단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다음 이제 107쪽에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서식이 등장하고 있죠. 이 서식 역시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은 7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신고서 서식 처리기한 7로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요. 이거 참고입니다, 진짜. 참고인데 우측 하단에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죠. 우측 하단에. 그죠? 제가 수수료 납부사에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법상 수수료 납부사에는 증거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증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규 신청 3번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있네요, 지금.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요. 왜 낼 것 같아요? 여기 이전 신고 절차 보면 어느 경우든 등록증 재규부가 일어나고 있죠. 감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시면요, 여러분들 수수료 내십니다. 왜 내냐면 등록증 재규부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전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등록증 재규부 때문에 그래요. 참고하세요. 이건 참고입니다. 수수료 납부사는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전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재규부 때문에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죠.